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34대 31.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캔자스시티가 경기 앞쪽 전반에 앞서갔었는데 벵갈스가 매서운 막판 뒷심을 보여주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과 후반을 리드한 팀들이 좀 달랐다. 음.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칩스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1쿼터부터 이제 투 포지션으로 앞서갔었던 칩스였는데 계속해서 이 리드가 이어졌고 신시내티도 역시 계속해서 따라붙는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전반에만 터치다운 4개를 기록한 칩스가 투 포지션으로 앞서면서 전반전이 마감이 됐거든요. 최근에 칩스의 디펜스가 좀 무서웠기 때문에 공격이 이 정도로 터진다면 리그 내에서 어떤 팀도 칩스를 제어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후반에 벵갈스 공격의 기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내내 자말 체이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이날 이제 조보로 선수의 스탯이 39번 패스 시도에 30번 성공, 그리고 패싱 야드가 무려 446야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자말 체이스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말 체이스가 이날 266 리시빙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1쿼터에 나왔던 72야드짜리 터치다운이 정말 기가 막혔고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서든 27까지 몰리게 됐는데 거기서 퍼스트다운을 만들어준 것도 자말 체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자말 체이스가 사실상 팀 승리를 하드캐리했다. 뭐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기록을 또 세웠어요. 예, 체이스가 이제 루키 한 경기 최다 리시빙 야드 신기록을 이날 경신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록을 갖고 있었던 선수가 그 79년 빌스 소속이었던 제리 버틀러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255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저희가 저스틴 제퍼슨이 루키 한 시즌 최다 리시빙 야드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록마저 이 경기를 통해서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경기 만에 경신을 했으니까 이건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한 경기 최다 리시빙 야드 루키 신기록 이거는 당분간 정말 깨지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가 저스틴 제퍼슨과 자말 체이스를 비교를 하면서 과연 체이스가 벵갈스에서 제퍼슨만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자말 체이스가 그거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시즌 중반에 잠깐 슬럼프가 있었지만 시즌 막판에 이제 다시 뜨거워진 자말 체이스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맷 존스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사실상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자말 체이스가 받는 게 확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래도 맥 존스가 쿼터백이고 이번 시즌 다른 루키 쿼터백들에 비해서 맥 존스가 보여줬던 거,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 부진했던 패트리어츠를 1년 만에 플레이오프 팀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이 되면 자말 체이스와 저는 충분한 경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5대5지 않나. 왜냐하면 뭐 자말 체이스의 활약이 정말 괴물 같기는 했지만 이 벵갈스가 이렇게 스텝업한 거는 뭐 체이스만의 공은 아니니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체이스가 굉장히 의미 있는 2개의 기록을 세우게 됐고 조보로와 자말 체이스가 같이 잘 했던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LSU가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을 할 때 이 쿼터백과 스킬 플레이어진을 보면 조보로우에 저스틴 제퍼슨, 자말 체이스잖아요. 거기다가 러닝백이 클라이드 에드워즈-헬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와 그때 LSU는 어떤 전력을 갖고 게임을 했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느낌인 거죠. 프로 무대에 와서도 각자 포지션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구사하고 팬들에게 모두 인정을 받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이 프로도 아니고 대학 무대에서 한 팀에서 뛰었다. 그러니까 이 시즌에 LSU가 당연히 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라인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벵갈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AFC 북부지구 우승과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조버로 선수를 뽑을 때만 해도 팀이 꼴찌였잖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 1번 픽으로 조버로를 뽑을 수 있었던 벵갈스였는데 벵갈스가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팀이 드래프트만 잘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팀들은 이걸 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래프트 시즌에 좀 분량이 많아지는 팀들, 네. 이 좀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벵갈스도 그런 팀 중에 하나였지만 빠르게 거기서 지금 빠져나왔고 아직 그 암흑 터널을 좀 빠져나오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는 팀들이 분명 여럿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칩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칩스가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1번 시드를 타이탄스에게 내주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뼈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고무적이었던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이 경기에서는 이 패트릭 마홈스가 타이릭 힐과 트래비스 켈시에게만 의존하는 경기가 아니라 여러 리시버들을 좀 고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중반에 이제 여러 차례 지적했던 플랜 B에 관한 어떤 마음에서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좀 희망적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좀 과제도 많았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페널티가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야들을 내주게 됐고 페널티가 특히 마지막 드라이브에 집중해서 나왔어요. 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만 3개가 나왔는데 특히 마지막 force and one 상황에서의 반칙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이제 illegal use of hands 반칙에만 나왔을 텐데 그 반칙이 아니었더라면 그 턴오버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끝내기 필드골을 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페널티 하나가 경기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정규 시즌도 문제지만 정규 시즌 그냥 단순하게 1패잖아요. 근데 NFL 플레이오프는 올라가서 패배하는 순간 집에 가야 되니까 오히려 큰 무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디서플린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칩스가 아마도 1번 시드를 탈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2번 시드로 플레이오프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첫 판에서 만날 것이 유력한 팀이 차저스 아니면 레이더스.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을 이제 상대한다는 것이 칩스에겐 좀 부담일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차저스의 허버트와는 계속해서 좀 힘든 경기를 펼쳐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패배도 여러 번 했었고. 네. 그래서 2번 시드기는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첫 판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제 7번 시드에 어떤 팀이 올라올지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을 칩스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칩스와 벵갈스의 경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인데요. 나이너스가 23대 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제 지미 가로폴로 손가락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던 경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상보다 쉽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나이너스였습니다. 사실 전반에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후반전에 러닝백 일라이자 미첼, 그 다음에 이제 가로폴로 대신 나온 쿼터백 트레이 랜스가 좀 살아나면서 그래도 나이너스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러싱 공격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를 좀 박스 앞으로 이제 몰려들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패싱 공격들을 섞어가면서 휴스턴 수비를 좀 혼란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던 나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레이 랜스 선수가 커리어 첫 번째 승리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데뷔승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NFL 무대에 물론 이제 상대가 텍산스였으니까 이런 점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NFL 무대에서 첫 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를 보면 플레이 액션을 이용해서 이제 롤 아웃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패스러시에서 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이제 좀 중장거리 패스들을 그래도 이따금씩 성공을 시켰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뭐 나이너스 같은 경우 이제 아이육이나 디보 세뮤얼 같은 이제 야드 애프터 캐치가 좋은 리시버들이 많기 때문에 랜스를 좀 도와줄 수가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장기인 스크램블링 능력까지 조금 더 이제 살아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좀 막기 힘든 쿼터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라이자 미첼이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한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복귀전에서 곧바로 이제 100야드가 넘는 러싱 야드를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119 러싱 야드를 바로 해주면서 랜스의 부담을 좀 덜어줬고, 뭐 아마 나이너스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로폴로 체제로 가게 되겠죠. 네. 근데 뭐 어떤 쿼터백이 나오더라도 이 주전 러닝백 일라이자 미첼의 역할은 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오늘 훈련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지미 가로폴로가 지금 뭐 완전한 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잡혔었거든요. 아마 출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너스 이번 시즌을 좀 돌아보면 3승 5패로 좀 출발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지금 6승 2패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9승 7패이긴 한데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되지를 않은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주 상대가 LA 램스거든요. 근데 지금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 세인츠입니다. 세인츠는 펠컨스를 만나기 때문에 세인츠가 만약에 펠컨스를 잡고 나이너스가 램스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세인츠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을 잘 치러 놓고 마지막에 그 과실을 좀 따내지 못할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램스도 지구 우승, 그다음에 이번 시드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펠컨스는 이미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동기부여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너스가 지금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남은 경기 스케줄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어떤 펠컨스의 승리를 기대하지 말고 자신들의 힘으로 좀 램스를 넘어서 플레이오프에 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신인 트레이 랜스에게 팀의 운명을 맡기기는 좀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요. 뭐 구단도 그렇고 랜스도 그렇고 이제 서로 부담스럽고, 결국 이제 말씀해주신 가로폴로가 좀 부상에서 회복해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로폴로가 뭐 좋은 점을 보일 때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일 때도 있지만 적어도 이 램스를 만나서만은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패트리어츠 시절까지 포함을 하면 커리어 동안에 이제 램스를 상대로 오전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스 킬러 가로폴로가 팀의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휴스턴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휴스턴이 이제 이 최근에 좀 연승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데이비스 밀스에 대한 칭찬을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은 잘 보냈는데 3쿼터 중반에 나왔던 인터셉션, 그다음에 4쿼터 초반에 뭐 필드골 미스가 이제 모두 나이너스의 터치다운 드라이브로 나오면서 지금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밀스도 이날만큼은 163야드, 1개 터치다운, 1개 인터셉션에 그치면서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데이비드 컬리 감독이 사실 승패가 중요한 경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휴스턴에게는. 그렇다면은 좀 어떤 부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데이비스 밀스가 스스로 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대 17로 뒤진 4쿼터 7분여를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스 앤 에이시였으니까 사실 뭐 남은 거리를 감안하면 그렇게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근데 남은 시간, 그 다음에 투포제션 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좀 승부수를 던져야 될 타이밍이 아니었는가. 설령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감독이라 하더라도 네. 승패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경험치 먹이는 네.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라이브 상황에서 경험치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마련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비드 컬리 감독이 펀트를 선택을 했다는 점. 네. 이 점이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도 상대 진영 41야드 지점에서 펀트를 했기 때문에
많은 야드를 걷어낼 수가 없는 컨디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결과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잃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휴스턴 텍산스가 지금 1패를 더한다고 팬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경기니까 조금 부담을 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한번 풀어가 볼 수 있는 연습 문제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지 못하게 문제를 걷어들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이 내년에 쿼터백을 누구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텍산스인데 올 시즌 보여준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본다면 내년에도 주전 쿼터백으로 세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드션 왓슨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이제 아직 미정이지만 그래도 어떤 밀스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는 이번 시즌 텍산스의 좀 수확이라고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시즌 프리뷰 때만 해도 드션 왓슨이 없고 뭐 다른 공수의 핵심 선수들도 많이 떠났기 때문에 전패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비관적인 시선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우려를 감안하면 지금의 4승은 꽤나 선전을 한 시즌이었다라고 오히려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언론에서도 물론 이날 제가 좀 아쉬웠다고 지적은 했지만 데이비드 컬리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라는 좀 여론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데이비드 컬리 감독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닉 카세리오 단장 역시도 빠른 기간 안에 팀을 좀 수습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카세리오 단장에게는 이제 한 가지 큰 숙제가 있죠. 이 드션 왓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네. 뭐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판다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받고 팔 수 있을 것이냐. 같이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 본인이 마음이 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잘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카세리오 감독의 능력이 다시 한번 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r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LA 차저스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4대13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손쉬운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저스틴 허버트가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35번째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터치다운이 의미가 있는 것이 필립 리버스가 2008년에 그 차저스의 프랜차이즈 한 시즌 최다 터치다운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그게 34개였는데 그 기록을 깨는 이 신기록을 경신하는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패스헤비 리그로 바뀌었다는 점은 분명히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허버트가 데뷔 2년 만에 리버스의 기록을 넘었다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선수를 좀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 안드레 로버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난 10월 말에 텍산스에서 컷이 된 선수입니다. 그랬는데 차저스가 이 선수를 데려와서 리터너 역할을 맡기고 있어요. 근데 이날 이제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47야드 킥오프 리턴을 만들어낸 데 이어서 4쿼터에 이제 경기에 쐐기를 박는 101야드짜리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제 한 팀에서 컷이 된 선수가 특히나 이제 뭐 스킬 플레이어나 이런 쪽에서는 다른 팀에 넘어와서 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스페셜 팀에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좀 또 나름대로 이 최근에 차저스에 좀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차저스가 지금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만약에 거기를 잘 통과한다면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도 나설 예정인데 네. 이런 큰 경기일수록 이 스페셜 팀에서의 한 번의 모멘텀을 바꿔주는 플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버츠가 이제 남은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9승째를 챙기게 됐는데 앞서 이제 레이더스 경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단두대 매치를 펼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를 패했던 덴버 이야기를 해보면 이날 이제 패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는 경기를 보면 좀 놀랐던 게 첫 드라이브에 상대 진영, 그러니까 차저스 진영 44야드 지점에서 4앤6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포릿을 하는 초강수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천재 아니면 바보만 할 수 있는 발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느 쪽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덴버가 이제 이날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탈락했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미 이제 가능성이 좀 희박했던 상황이기는 했어요. 네. 뭐 그래서인지 덴버가 좀 무리수를 경기 초반부터 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이기고 그 다음 경기까지 이긴다라는 가정을 하면 뭐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았겠습니다만 아예 또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잖아요. 이제 이번 시즌은 사실상 끝난 덴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뭐 전망, 뭐 청사진을 좀 그려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빅펜지오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좀 이슈가 있고 주전 쿼터백 테디 브리지워터를 유임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 뭐 이런 거부터가 좀 의사결정이 좀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워낙에 이제 지구 라이벌들이 막강한 그런 이제 AFC 서부 지구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뜯어보면 덴버도 전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코칭 스태프 그리고 쿼터백.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갈아 껴야 되는데 테디 브리지워터도 사실은 좀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드류락으로 안 된다는 건 몇 년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쿼터백을 뽑던지 아니면 데려오던지 뭐 이런 식의 선택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빅펜지오 감독도 사실 지난 시즌부터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젠 진짜 좀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 존 엘웨이잖아요. 존 엘웨이도 사실 이 정도 실패했으면 진작 갈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셀프 영전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선수로서는 레전드였을지 모르겠지만 단장이나 뭐 팀의 프런트로서는 좀 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포지션이었던 쿼터백을 찾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존 엘웨이의 어떤 뭐 프런트 생활도 뭐 그렇게 이제 팬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덴버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덴버 브론코스 LA 차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8대 10으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날 이제 캠 뉴튼이 다시 이제 백업으로 내려가고 샘 다놀드가 8주 만에 선발로 출장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캐롤라이나 팬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놀드가 이날 132 패싱 야드에 불과했고 1쿼터 첫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이제 10점을 만들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이 전혀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뭐 극적인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그 장면에서도 결국 다놀드가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팬서스가 또 한 번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6연패에 빠지게 됐는데요. 지금 순위로 봤을 때는 이 2022 드래프트에서 6번 픽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주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탑 10 안에 드는 픽을 얻을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팬서스 현지 언론을 살펴보면 쿼터백, 오펜시브 라인 등이 좀 시급한 포지션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쿼터백은 좀 마땅한 선수가 보이지를 않고 네. 그렇다면 팬서스의 선택은 오펜시브 라인 쪽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쿼터백을 좀 뽑아서 긁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FA 시장이나 뭐 트레이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죠. 네. 어쨌든 쿼터백의 영입 내지는 드래프트가 확실히 좀 필요해 보이는 이 팬서스가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오라인에 대한 보강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어떤 포지션 변경이나 이
좀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러닝백의 영입 내지는 지명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루머기는 한데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파는 거에 대한 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루머도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쩌면 뭐 맥카프리가 펜서스를 떠나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좀 많이 놀라울 것 같고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지금 이제 이 저점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 맥카프리를 판다?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많은 대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제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뭐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전해드리지 못했던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조 브레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팀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러싱 공격을 중심으로 오펜스를 꾸려가길 원했던 맷 룰 감독에 비해서 이 션 페이튼의 코칭 트리 쪽에서 이제 뭐 배움을 했던 이 조 브레디는 이제 패싱 게임에 좀 특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향이 좀 안 맞았을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조 브레디가 LSU 시절에 이제 워낙 무시무시한 오펜스를 만들어냈다는 어떤 확실한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30대 초반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좀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 브레디 본인도 대학 무대로 돌아가기보다는 NFL에서 조금 더 머무르기를 좀 원하는 상황이고 뭐 지난 시즌에 이제 펠컨스 감독 최종 후보까지 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최소 다른 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혹은 감독으로 좀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세인츠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윈스턴의 부상 이후에 이제 5연패에 빠지면서 위기를 맞았었던 뉴올리언스 세인츠였는데 지금 이제 이 최근의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키면서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안북이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테이서밀이 돌아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테이서밀이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팀의 승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수는 만들어줬다. 뭐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빈 카마라가 100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 터치다운, 마르케스 캘러웨이가 97야드를 잡아내면서 좀 공격에서 힘을 보태줬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이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테이서밀 선수가 이 정도를 해줬다라는 것 이것만 해도 좀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전체적인 세인츠의 승리 요인은 역시 수비 쪽에 있었어요. 팀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진이 7개의 색, 10개의 태클 포 로스를 기록하면서 뭐 샘 다누드를 거의 묻어버렸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캠 주던이 혼자서 3.5개의 색을 기록해준 것이 좀 발군의 활약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쪽에 있는 CJ 가드너 존슨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결정적인 색 그리고 인터셉션까지 만들어내면서 뭐 경기를 좀 세이브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안북이 맞고 왔잖아요. 그 화풀이를 했었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어쨌든 이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펠컨스와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너스와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인츠는 펠컨스와의 경기를 이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너스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도 이 두 경기를 같은 시간에 배치를 했어요. 뭐 서로 좀 유불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좀 스케줄을 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25분에 이 펠컨스와 세인츠의 경기, 그다음에 이제 나이너스와 램스의 경기가 동시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과연 어떤 팀이 막차를 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뉴올리언스의 한 시즌을 되돌아보면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 허리케인 이슈가 있어서 이제 홈구장을 사용 못하는 그런 이제 악조건 속에서 시즌을 출발을 했었잖아요. 거기다 주전 쿼터백이 중간에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뭐 넘버원 리시버가 이탈을 한 상황에서 복귀도 하지 못한 채 시즌 아웃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 이슈들이 많았던 그런 세인츠였는데 마지막 주까지 와서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은퇴 그리고 이제 셀러리 캡의 압박으로 여러 좋은 선수들을 내보냈던 오프 시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즌 중에 뭐 감독을 포함해서 여러 선수가 또 코로나 이슈까지 이제 터지면서 세인츠가 정말 어려운 뭐 환경에서 이번 시즌을 치러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주차까지 가능성을 살려뒀다는 점, 이게 뭐 극적인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실패하더라도 어떤 션 페이튼 감독의 돌을 던지긴 좀 어려운 시즌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시애틀 시혹스의 경기인데, 뭐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시애틀도 그렇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51대 29로 시혹스가 승리를 거뒀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네,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5대 21로 이제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최근에 이제 연패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댈러스 원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댈러스를 상대로 원정승을 따내면서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카일러 머리가 이날 턴오버 없이 263 패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 그다음에 이제 러싱 야드로 44야드를 또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깔끔한 경기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시즌 초반에 자주 보여줬던 빅플레이도 좀 실종이 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날만큼은 크리스찬 커크, AJ 그린에게 각각 40야드 이상의 플레이들을 연결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카일러 머리 선수는 원정을 오긴 했는데 되게 원정같이 느껴지지 않을 법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제 류정 PD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카일러 머리가 이제 텍사스 지역에 있는 앨런 고등학교에서 쿼터백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AT&T 스타디움에서 종종 경기를 펼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6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고 이제 프로에 와서도 지난 시즌,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 각각 댈러스 원정을 와서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장에서 8전 전승이라는 아주 기분 좋은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지막 주 경기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플레이오프 시드를 보면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댈러스 카우보이스랑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맞붙게 되는 그런 순위거든요, 지금. 그리고 댈러스의 홈구장에서 리턴 매치가 지금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정 경기이기는 하지만 이 카일러 머리의 기분 좋은 징크스를 생각을 해보면 애리조나에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에요. 네. 다만 이제 애리조나가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디안드레 홉킨스가 부상을 당한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의 복귀가 좀 반드시 필요한 애리조나 카디널스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챔피언십 경기까지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복귀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야 지금 컨퍼런스 챔피언십 정도라는 게 이제 마지막 소식이었고 네. 그 후로는 좀 업데이트가 뭐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홉킨스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론델 무어, 제임스 코너 같은 선수들도 지금 부상 때문에 이날 경기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홉킨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두 선수라도 좀 빠르게 복귀를 해야 애리조나가 플레이오프 승리를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댈러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제 4쿼터에 이 2개 터치다운을 추가를 하면서 추격을 했는데 조금 좀 힘에 부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사실 댈러스에게는 좀 불운했던 뭐 순간들도 있었는데 일단 4쿼터 10분여를 남긴 상황에서 나왔던 프레스캇의 펌블 턴오버가 아쉬웠고 그것보다 더 좀 억울했던 거는 이제 심판 판정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댈러스가 이제 석점 뒤진 경기 막판에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조금 빨리 이 3개를 다 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마지막 타임아웃을 쓴 직후에
댈러스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왔는데 비디오 판독을 이제 신청할 수가 없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공격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뭐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달러스 팬들에게는 좀 화낼 만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이날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 러싱이 풀리지 않으면서 댈러스는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지키엘 엘리엇과 토니 폴라드 이 두 명의 러닝백이 12번의 러싱 시도 25야드.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막혔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의 밸런스도 깨졌고 디펜스는 이제 이번 시즌 내내 많은 턴오버를 유도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만큼은 좀 턴오버를 하나도 만들어주질 못하면서 어떤 공격팀에게 좀 지원 사격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전 리시버 마이클 갤럽이 부상을 당했는데 플레이오프 기간까지도 뛸 수 없는 좀 이제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댈러스에게는 전력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차 경기 결과에 따라 시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이기고 다른 팀들이 또 져줘야 한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4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음 주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뭐 현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뭐 과연 메카시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칭 스태프 이야기를 좀 해보면 댈러스가 이번 시즌에 이제 반등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켈렌 무어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댄 퀸의 공도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코디네이터라는 자리는 잘하면 그다음에 이제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갈 수 있다는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또 기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댈러스 팬들 이 두 사람이 혹시 또 이탈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실 텐데 일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댄 퀸 같은 경우는 잭슨빌 감독 인터뷰를 거절을 했어요. 본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댈러스의 젊은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최소 1년은 더 댈러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좀 활약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반면에 이제 켈렌 무어는 뭐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갈 수 있다는 일말의 여지를 좀 남기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잭슨빌과는 이 줌 미팅을 했다 그래요. 이 화상 미팅을 이제 한 상태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공격을 잘 이끌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덱 프레스캇과의 이제 호흡이 또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댈러스 팬들은 마이크 맥카티를 잘라라. 그리고 켈렌 무어를 감독을 시켜라. 라는 이제 그런 바람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켈렌 무어 이탈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이제 좀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켈렌 무어가 팀을 떠났을 때 뭐 어떤 사람을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데려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제리 존스 구단주를 비롯한 이 마이크 맥카시 감독 이런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선데이나잇 풋볼이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37대 10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제 미네소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경기였는데 하필이면 쿼터백 커크 커즌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이날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킹스가 그린베이에게 완패를 당했고 이제 그대로 이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뭐 코로나라는 게 이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네. 뭐 어떤 사람도 뭐 그걸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커즌스가 이제 백신을 안 맞았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네. 많은 바이킹스 팬들의 좀 비난, 그다음에 좀 실망을 안기는 그런 이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선발로 나선 선수가 시언 매니언이라는 선수였는데 시언 매니언이 사실 이제 이 7년 동안 선발 출장한 경기가 단 2번밖에 없었던
굉장히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션 매니언의 NFL 커리어 3번째 선발 출장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팀의 운명이 걸린 경기에서 또 상대가 컨퍼런스 최강 팀이었으니까 뭐 매니언이 어떤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탈락이 확정된 바이킹스인데 다음 경기에 바이킹스 팬분들은 켈렌 몬드를 선발로 내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금 마이크 짐머 감독을 비롯한 이 미네소타의 수뇌부들은 커크 커즌스를 선발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승패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네. 모르겠어요. 뭐 몬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NFL 경기를 치르는 좀 소중한 경험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 몬드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뭐 이번 시즌 이제 출장을 하질 못하고 1년 차를 이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면 과연 이제 마이크 짐머 감독이 유임이 될지 아니면 해임이 될지가 좀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킹스 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벌써 좀 설레발을 떠는 언론들은 지머가 바이킹스에서 해임되면 다음에 어떤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지 뭐 후보 리스트를 벌써 작성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팀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혹은 뭐 감독 자리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바이킹스 구단의 뭐 선택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패커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커스가 이날 승리를 가져가면서 2년 연속 이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1번 시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이제 뭐 에런 로저스 선수도 군더더기 없는 경기를 했는데 이날 경기까지 딱 치르고 나서 에런 로저스가 MVP를 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이 모두 지금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포지션도 가장 유리한 쿼터백이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연속 MVP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과연 이제 에런 로저스가 백투백으로 MVP를 수상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패커스가 이제 이 1번 시드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제 에런 로저스가 선발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경기 감각 유지 차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2주간 쉬게 됐을 때 좀 경기력이 녹쓰는 리스크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에런 로저스가 지금 뭐 100% 컨디션을 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경기에 나섰다가 좀 부상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또 반대로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는 이 과거의 안 좋은 추억이 또 선택에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로저스가 이제 자신의 첫 번째 MVP 시즌이었던 2011 시즌 14승 1패로 팀을 이끌면서 컨퍼런스 1번 시드를 따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7주차 경기를 쉬고 디비저널 라운드에 나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2주를 쉬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밑에서 올라온 뉴욕 자이언츠에게 충격패를 당하면서 그 시즌을 이제 거기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로저스는 좀 뭐 부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전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뭐 이렇게 연속해서 쉬고 나면 정상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르기 쉽지 않으니까 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위크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1번 시드 팀은 이제 슈퍼볼 전까지 계속해서 홈 경기를 보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패커스에게는 큰 어드밴티지인데 이번 시즌에 유일하게 홈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팀이 바로 패커스예요. 예. 이번 경기까지 8전 전승을 거뒀는데 물론 이제 지난 시즌 벅스에게 홈에서 지면서 슈퍼볼 문턱에서 무너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번 시드를 따낸 것 자체는 그래도 이제 유리한 상황이고 이제 이번 시즌 NFC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돔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LA 램스, 댈러스, 애리조나, 뉴올리언스가 있고 물론 뉴올리언스는 이제 아직 가능성의 단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야외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템파베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역에 연고지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7번 시드에 위치하고 있는 이글스 정도만이 추위에 익숙한 팀이다. 근데 이제 그린베이는 추운 지역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그린베이에게는 유리한 요소기는 하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로저스가 계속 그 문턱에서 좀 여러 차례 무너진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징크스를 극복하는 게 좀 과제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마지막 경기죠.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26대 14로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참 제가 지난주에 녹화를 하면서 카일 시거의 이제 은퇴 경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경기를 좀 생각나게 하는 어쩌면 빅벤의 마지막 홈 경기가 될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보면 이날도 빅벤의 경기력 자체는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 경기의 막판에 좀 이별을 직감한 듯 이제 좀 자신의 감정을 좀 드러내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보는 이로 하여금 좀 짠한 마음, 그다음에 좀 감동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빅벤의 발자취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싱 야드 역대 5위, 그다음에 이제 2번의 슈퍼볼 우승이라는 기록만으로 이미 뭐 명예 전당을 예약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아마 높은 확률로 첫 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패싱 야드 역대 탑5 쿼터백들 중에 유일하게 한 팀에서만 선수 생활을 한 프랜차이즈 스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빅벤에게는 이제 프리미엄 요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브래디도 안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스틸러스가 곧 빅벤이고 빅벤이 곧 스틸러스였던 18년이었다. 뭐 이걸 브래디한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브래디가 훨씬 더 많은 우승 반지, 훨씬 더 좋은 기록을 냈지만 어쨌든 브래디는 한 번 이적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뭐 호칭만은 좀 얻기 어려울 것 같고 뭐 이제 빅벤 얘기로 다시 돌아보면 빅벤이 뭐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위대한 기록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안 좋은 기록 하나를 가지고 와서 좀 역설적으로 좀 빅벤의 위대함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날 경기 자막에도 나왔었어요. NFL에서 색이라는 기록을 카운팅한 이후로 가장 많은 색을 당한 쿼터백이 빅벤이다. 네, 맞아요. 이런 이제 자막이 하나 나왔는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빅벤이 이제 정규리그 통산 248경기 나섰거든요. 근데 그 중에 553개의 색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다고 포스트 시즌에 51개를 또 당했더라고요. 네. 요거까지 더해보면 지금 600개가 넘는 색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600개가 넘는 색을 당하고도 그 18년 커리어 중 대부분의 시간을 최정상급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선수 생활을 했다는 점. 이게 정말 빅벤의 어떤 철인의 면모? 정말 위대한 면이 아닌가? 인자강이죠.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한 경기에서 색을 뭐 4-5번 맞으면 사람이 맛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탑 클래스의 어떤 이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줘 왔던 빅벤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쿼터백들을 피지컬을 보고 뽑나라는 생각 좀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건강하고 튼튼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뭐 공격에서는 이제 나지 해리스가 188야드 1개 터치다운을 이제 최고의 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수비에서는 이제 TJ 와트가 무려 4개의 색을 추가를 하면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TJ 와트 선수가 지금 이제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올해의 수비 선수상 수상자 후보 중 하나인데 지금 TJ 와트 그리고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지금 루키 선수죠. 마이카 파슨스가 좀 강력한 투탑 후보예요. 물론 이제 파슨스가 루키라는 점, 그 다음에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댈러스 수비를 뭐 드라마틱하게 바꾼 뭐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 이런 뭐 부분들을 분명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눈에 드러나는 스탯에서 TJ 와트가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도 TJ 와트가 수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6경기에서 만들어냈던 마이클 스트라인의 기록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경기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1.5개 이상의 색을 추가를 하게 되면 단일 시즌 최다 색 신기록을 경신을 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안이 22개 반, 그다음에 지금 TJ 와트가 21개 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와트가 이제 1.5개를 추가하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예, 과연 그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정말 이 킹우의 수가 남아있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틸러스가 이제 라마 잭슨이 없는 볼티모어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콜츠가 과연 잭슨빌에게 질 수가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지금 확률이 좀 극히 떨어지는 뭐 경우의 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뭐 기적을 바라기에는 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브라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운스는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이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선수단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잭 콘클린이 빠진 라이트 태클 자리에 이제 신인 제임스 워더슨이 나섰는데 TJ 와트를 비롯한 이 스틸러스 디펜시브 라인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허드슨이 참 여러 차례 뚫렸고 전체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이 붕괴되면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무려 9개의 색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메이필드가 이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IR에 올라갔고 이제 수술을 할 거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 시즌인데 연장 계약도 맺지 못했고 지금 이제 본인의 가치도 떡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들은 베이커 메이필드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베이커 메이필드 전에 그 다른 쿼터백들을 생각을 해봐라. 베이커 메이필드는 선녀다라는 이제 두 개의 의견으로 좀 갈리고 있거든요. 둘 다 맞는 말이어서 제가 좀 마치 황희정승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정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브라운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브라운스가 사실 저희가 지지난 시즌을 앞두고 계속해서 브라운스는 기대가 된다. 물론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운스는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팀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되는 팀이 이제는 좀 끝이 난 것 같아요. 내년 시즌을 앞두고 브라운스에게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만에 다시 루징 레코드를 기록하는 팀으로 돌아가고 말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브라운스가 잭슨빌 제규어스와 함께 이번 시즌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네. 그래서 사실 시즌에 들어갈 때는 디펜시브 라인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즌을 치르고 보니 닉첩의 러싱 공격만이 강점이었던 팀으로 그렇죠. 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참 시즌을 치르면서 다사다난했던 그런 이제 브라운스였고 결국 이제 한 팀으로 뭉치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프리뷰 때만 해도 브라운스를 내심 슈퍼볼 진출 후보로 꼽으신 분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도 하지를 못했고 뭐 시즌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역시 오델 베컴이 좀 팀 분위기를 흐리다가 나갔던 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영향을 끼치면서 다시 좀 모래알 팀으로 좀 이렇게 분해되어 버린 브라운스의 2021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이 브라운스 선수들의 어떤 기강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제네비언 클라우니가 이날 이제 상대 신발을 벗기는 그런 또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력적으로는 팀에서 유일하게 색을 기록한 게 클라운이긴 했는데 네. 글쎄요 이게 플레이 도중에 우연히 벌어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다분히 의도성이 있어 보였다. 그래서 심판진들도 이를 캐치하고 이 페널티를 부과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탈락에 대한 좀 화풀이를 뭐 그쪽에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참 뭐 브라운스의 한 시즌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렇게 이제 17주 차에 펼쳐졌던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리뷰를 끝내기 전에 이제 플레이오프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경우의 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AFC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탄스, 칩스, 벵갈스, 빌스, 페이트리어츠 이렇게 5팀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어 놓은 상황이고요. 타이탄스와 칩스가 나란히 11승을 거뒀는데 이 맞대결에서 타이탄스가 이겼기 때문에 타이탄스가 1번, 칩스가 2번 시드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3번이 벵갈스인데 지금 타이탄스랑 칩스가 모두 지고 빌스가 지고 우승을 하게 되면 벵갈스가 1번 시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산술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고 빌스는 이제 이기거나 페이트리어츠가 패배를 하게 되면 지구 우승이 확정이 되는데 상대가 제츠입니다. 뭐 사실상 확정 지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페이트리어츠는 이제 돌핀스를 만나게 되는데 여전히 1번 시드로 올라갈 수 있는 산술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그럴 일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팀들이 모두 지고 패치가 이겼을 때만 이게 가능한 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뭐 현실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자리가 남아 있는 AFC인데 콜츠와 차저스, 레이더스, 스틸러스, 레이븐스 이렇게 5팀이 살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차저스와 레이더스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그 한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한 자리를 이제 콜츠와 스틸러스, 레이븐스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콜츠가 제기오스랑 붙습니다. 뭐 제기오스 원정에서 6연패에 빠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또 질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콜츠와 제기어스는 더 갭이 좀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가 콜츠 팬들에게 좀 찜찜하겠지만 네. 조나단 테일러가 뭐 제 역할만 해준다면 뭐 콜츠가 무난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콜츠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스틸러스와 레이븐스가 18주차에 맞대결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 경기의 승자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런 극적인 시나리오가 뭐 펼쳐질지 한번 뭐 다음 주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NFC는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패커스가 1번 시드를 확정을 지었고 램스, 벅스, 카우보이스, 카디널스, 이글스까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뭐 램스와 카디널스의 지구 우승 경쟁에 뭐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AFC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7번 시드 이글스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아직 6번 시드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너스와 세인츠의 좀 경쟁인데 지금 이제 나이너스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나이너스가 램스에게 지고 세인츠가 펠컨스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뭐 세인츠가 극적인 막차를 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너스가 이기면 플레이오프 진출, 나이너스가 패배를 하고 세인츠가 이기면 세인츠가 진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 다 지거나 둘 다 이기면 역시 이제 나이너스의 진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너스가 램스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치는가가 일단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될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경우의 수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 이제 정규 시즌이 다 끝났어요. 네. 아마 이제 저희가 18주차 리뷰는 정말 중요했던 경기들 위주로 좀 네.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가 6경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를 좀 더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